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어젯밤 부산에 상륙한 뒤 곧바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면서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열대 저압부 상태로 여전히 강원 영동과 영남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강원 영동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도 곳곳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태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또 발사한 가운데 미국의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은 사거리가 더 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기로 북한이 합의를 했다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우회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도 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실제 피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윤곽이 오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 물자들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 허가로 돌릴지 결정하고 수출 규제 시행 세칙을 발표합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로 일본 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면서 항공사들의 일본 노선 축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타항공이 세계의 일본 노선 운항을 다음 달부터 중단하고 인천발 세계 노선은 운항 횟수를 줄일 계획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참모들과 야당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며 여러 차례 파행을 빚었습니다. 현황과는 관계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변호사 시절 변론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자유한국당이 극우 유튜브 채널 대표를 추천하면서 세월호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제 동원에 대한 대법원 결정을 망국적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한 의혹을 검증하자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어젯밤 부산에 상륙한 뒤 곧바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지난 2일 태풍으로 발달한 지 닷새 만에 소멸한 겁니다. 앞서 일본 규슈 지역을 지날 때 많은 에너지를 쏟아냈고 이 때문에 세력이 급격히 약화됐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강원 영동 쪽으로는 오늘 태풍의 여파로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이렇게 예상보다 빨리 세력이 약해졌고 그런데 지금 태풍 2개가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보다 더 강한 태풍이고요.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어떤 경로로 올라올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어젯밤 8시 20분 부산에 상륙한 뒤 40분 만에 열대 저압부로 약해져 소멸했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을 지날 때 이미 세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일본 상공에서 태풍 위쪽과 아래쪽의 바람 세기와 방향이 서로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상하층이 분리되며 힘이 빠졌습니다. 두 조각이 나면서 더 약해진 태풍은 결국 부산에 상륙한 뒤 곧바로 소멸했습니다. 태풍은 소멸됐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열대 저압부 상태로 강원 영동과 영남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강원 영동 평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강원도 곳곳에 강풍특보도 내려진 가운데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강원도 도계 149mm를 비롯해 경주 토암산 128, 울산 92, 부산 73mm가량입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에는 최대 100mm, 서울과 중서부, 경북 북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란시스코보다 더 강하게 발달하고 있는 9호 태풍 레끼마와 10호 태풍 크로사도 주의해야 합니다. 둘 다 중형급 태풍으로 레끼마는 중국을 향하고 있고 크로사는 일본 도쿄 부근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두 개 태풍이 동시에 발달해 북상하는 만큼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라 다음 주 초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소멸되기는 했지만 비바람을 동반한 열대 저압부는 아직까지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곳에 따라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크고 작은 피해도 남겼습니다. 대구를 연결합니다. 윤두열 기자, 태풍 프란시스코가 부산에 상륙한 뒤 곧바로 소멸했고 열대 저압부가 대구를 지난 시각은 오늘 새벽 1시쯤이잖아요. 그로부터 6시간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은 비가 모두 그쳤습니까?
네, 지금 저는 대구 신천 둔치에 나와 있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원래 대구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앞서 보셨듯이 어제 오후 9시쯤에 소멸이 됐습니다. 태풍보다 한 단계 세력이 약해진 열대저하부는 새벽 1시쯤 대구를 지나갔는데요. 대구를 지난 뒤에도 밤새 비를 뿌리다가 한 20분 전쯤부터 비가 좀 잠잠해지더니 이제는 비가 모두 그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는데요. 그걸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원래 이곳은 태풍이 오면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를 할 수가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고 둔치 쪽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러 나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혹시 몰라서 어제 오후 3시에는 이곳을 통제했었는데 태풍 소멸 소식에 이 통제를 푼 겁니다. 네, 당초 예상보다는 태풍이 비교적 빨리 소멸했는데 그래도 부산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고요? 네, 비 피해는 부산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태풍이 소멸하기 직전인 8시 20분에 부산에 태풍이 상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는 비바람이 강했던 낮 시간대에 집중이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10여 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수영구 광안동에서는 벽체 일부가 바람에 떨어져 나갔고 사구 신평동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습니다. 또 기장군 일관면에서는 전깃줄이 느슨해져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오후 3시쯤 기장군에선 계곡에 놀러 갔던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역시 오후 3시쯤 부산 남구 용당동에선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선 어제 하루 동안 항공기 94편이 또 대구공항에선 7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네, 윤두열 기자. 열대저하부가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네, 태풍이 남긴 열대저하부는 오전 9시쯤에 강원도 속초로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태풍이든 열대저하부든 이 빠져나가기 직전이 매섭습니다. 많은 비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이미 강원도 삼척시 도계면엔 15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강한 비를 뿌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강원 영동 지방 주민들은 이 태풍이 소멸됐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큰 비에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과 미국 정상 사이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시험 발사의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볼턴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 어제 새벽 북한의 발사체 추가 발사 이후에 나온 것이죠? 네, 볼턴 보좌관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 사이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발사체도 장거리가 아니라면 북미 정상 간의 약속 위반은 아니다. 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시험 발사 때도 약속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화 재개를 위한 유화적 기조를 거듭 확인한 대목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한 부분은 간접적 경고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네, 북한의 시험 발사 배경으로 성능 시험을 언급하기도 했죠. 네, 볼턴 보좌관은 미사일을 완전하게 작동하도록 하는데 시험 발사에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반대가 이유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도 훈련을 계속한다면서 불평할 게 많은 건 아니라며 훈련 반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논란이 일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미사일 배치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은 미군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방어라고 말했습니다. 배치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갈등과 관련해선 지적재산권 도용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진짜 문제는 중국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멈추지 않으면 벌칙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 미중 환율 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윗을 통해 중국과 전 세계의 자금이 안전과 투자 그리고 이자를 쫓아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 농민의 이익을 위해 기여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내년에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미국이 항공모함을 보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지난 2일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죠.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피해를 입게 될지 그 구체적인 윤곽이 오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 물자들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 허가로 돌릴지 결정하고 수출 규제 시행 세칙을 발표합니다. 김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1,100여 개 전략 물자 중 어떤 품목을 개별 허가로 돌릴지 결정합니다. 개별 허가 품목이 되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90일간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해 수출 허가 과정이 까다로워집니다. 반면 화이트리스트에 남아있는 국가에는 2,100여 개 전략 물자 중 857개의 비민감 품목에 대해서 수출 간소화 혜택을 줍니다. 일본 수출 기업들이 3년 단위로 한 번만 심사를 받으면 별도의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지난 2일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며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다만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게 되는 품목은 상황이 좀 낫습니다. 특별 일반 포괄 허가란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한 일본 기업들에 한해 3년 단위의 수출 포괄 허가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특별 일반 포괄 허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함께 일본 관광도 가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죠.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한일 3개 노선의 운항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노선이 없어지는 일본 자치단체에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태웅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한국과 일본 사이 3개 노선의 항공기 운항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청주 사포로 노선을 시작으로 하루 뒤인 6일엔 청주 간사이 노선, 18일엔 인천 이바라키 노선이 잇따라 중단될 예정입니다. 일단 3개 노선 모두 10월 26일까지 운항이 중단됩니다. 이스타항공은 인천에서 사포로, 가고시마, 나하를 오가던 항공편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려는 한국 여행자 수가 줄면서 항공사 수익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바라키현 측에선 취향 후 1년이 지나면서 이용객이 늘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대한항공과 티웨이 항공 등 다른 항공사들도 한일 사이 일부 노선의 운항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이 모두 나온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서로 고성이 오가면서 여러 차례 파행이 됐습니다. 일본의 경제 조치, 또 북한의 발사체 발사 같은 현안들을 다루려고 열렸는데 이와는 관계없는 문제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청와대 참모들과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인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전날 정경두 국방장관의 답변과 다르다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속기록을 보니까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분명히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정 실장은 물러서지 않았고 야당은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어떻게 조선 의원의 발언을 그렇게 몰아세우세요? 의원님, 국회에서 딱 한 번밖에 일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초선 의원으로 끝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에 맡았던 소송을 놓고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핫대질하지 말고 소송 사기에 가담했는지 그걸 밝혀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있으시면 정론가 가서 말씀하세요. 여당에선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시간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와 야당의 논쟁 속에 운영위는 여러 차례 파행을 빚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세월호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들여다볼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브 채널의 대표인데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망국적 판결이고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검증하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은 김기수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프리덤 뉴스 채널은 구독자가 12만 명이 넘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도 그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진상규명을 원하기 때문에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고 또 사료도 공개해라는 겁니다. 일본의 강제 동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망국적 판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국정농단의 증거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위원회입니다. 김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이 되면 상임위원과 같은 의결권을 가집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을 막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만행을 또다시 저지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 요건에 맞는 사람을 추천받았고 유튜브 활동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 미국과 중국 간에 전 세계 시장을 또 흔들 만한 소식이 쏟아졌었죠. 예상대로 어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앞서 워싱턴 특파원이 전해준 것처럼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는 충격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었는데 중국이 환율 안정 조치를 내놓으면서 오늘 새벽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건 1994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중국이 환율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으며 이를 환율 조작이라고 부른다고 공격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높여도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수출 기업의 타격은 줄어듭니다. 관세로 주고받던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옮겨붙은 겁니다. 충격은 고스란히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3대 주가지수가 모두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어 열린 아시아 증시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증시는 오전 3%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코스피도 한때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면서 하락폭은 줄었습니다. 연기금 등 기관이 구원 투수로 나서며 1조 원 넘게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전날보다 1.5% 떨어진 1917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다 전날과 같은 1215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외환당국의 잇따른 개입 경고에다 중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13일 동안 4번 발사체를 발사한 북한. 새벽에 쏘고 다음날 새벽에 공식 반응을 내놓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쏜 발사체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 또 입장을 냈는데요. 위력 시위였다는 점은 앞서 반응과 같습니다. 새 무기의 실전 능력이 검증됐다고 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했다는 것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조금 전에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새벽에 신형 전술 유도탄 위력 시위 발사를 참관했고 전술 유도탄 2발은 북한 수도권과 중부 내륙 상공을 비행해서 동해상에 설정된 목표를 정밀 타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무기 체계의 안정성과 실전 능력이 검증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서부 지역에서의 발사는 기술적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석 보도해드렸는데 북한의 조금 전 발표 내용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번에도 위력 시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한미연합 군사연습을 겨냥한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발사에 대해 한미합동 군사연습에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반도와 지난 2일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는 신형 대구경 방사포 사격을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위력 시위 발사를 단행한 국방과학부문 간부와 과학자 등을 만나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선 기념사진을 찍은 것을 놓고 그동안 북한이 개발해온 무기시험 발사를 사실상 종료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환율 전쟁 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그야말로 흔들어놨습니다. 세계 최고의 주식 부자들도 피해갈 수 없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미국의 통신사죠. 여기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베이조스가 미국 시간으로 5일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주가 폭락 때문에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자산 손실을 봤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글로벌 주가는 2.1% 폭락했습니다. 그래도 베이조스는 여전히 1,100억 달러, 우리 돈 133조 7천여 원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또 세계 500대 부자가 같은 날 주가 폭락으로 입은 손실을 모두 더하면 1,170억 달러, 약 142조 원에 이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28억 달러, 약 3조 4천억 원의 자산 손실을 받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주는 2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해서 아침에 들어온 새로운 소식들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일본 여행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외교부가 일본 여행 경보 관련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부터는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게 일본 내 혐한 집회 장소 방문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정신에 입각해야 하고 한국올림픽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이른 시일 안에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죠. 이와 관련해 한중 양국이 시 주석의 방한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정부의 방안이 다음 주 초에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발표가 됩니다. 세부안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일본과의 문제 때문에 발표가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간다는 방침입니다. 여름 휴가 피크인 요즘 렌터카 교통사고도 가장 많은 기간입니다. 8월에 한낮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승용차 사고와 비교를 했을 때 사고 정도도 심각해서 특히 여름철에는 치사율이 11배가량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표 종합일간지 USA 투데이가 제일교포 3세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산하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미디어 회사에 팔렸습니다. 인수 절차는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인수 금액은 1조 7천억 원 가량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노동자 3명이 숨진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관할 지자체인 양천구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사 관계자 4명도 정식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 한 상가 건물에 폭발물 의심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주민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17살 청소년이 남자 화장실 안에 빈 종이 상자를 갖다 놓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이 청소년을 긴급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도 김포시 알루미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커서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불은 1시간 40분 만에 꺼졌는데 공장 직원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삼국유사 목판본을 10여 년간 숨겨온 매매업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이 됐는데요. 은닉 문화재는 몰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 귀속이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빌린 책은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빌린 책은 김용주 작가의 짜장, 짬뽕, 탕수육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생활 문제로 논란이 된 가수 강타 씨가 앨범 발매 취소에 이어서 뮤지컬 헤드윅에서도 하차하게 됐습니다. 강타 씨가 출연하기로 했던 공연 회차 전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네, 오늘 긴급 금융회의가 열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일본의 경제 조치,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환율 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했던 김앤장의 변호사가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과 수차례 독대를 해서 재판 기밀 사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난 인물입니다. 올해 하반기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1,500명을 서울시가 추가로 선정을 하는데요.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난 4월에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았었습니다. 선정이 되면 매달 50만 원씩, 길게는 6개월까지 수당을 받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태풍은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오전 중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저녁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영동 지역에서 비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 또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에 많은 곳은 100mm 이상 더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에 5에서 40mm 정도 예상되고요. 지금 비가 오지 않는 남부 곳곳에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면서 역시 최대 40mm 정도 더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쪽 지역 중심으로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 오늘도 곳곳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32도, 전주 33도, 광주와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도 30도 안팎에서 35도의 기온 보이면서 더위의 기세가 강하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더위는 계속 이어지고 주말 서울의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기 안성에 있는 종이상자 제조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숨지고 공장 직원을 포함한 10명이 다쳤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 전체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눈 깜짝할 새 잔해가 바로 옆 도로를 덮치면서 차량 한 대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폭발 당시 충격이 워낙 커서 외벽 패널이 날아다니고 파편은 100m 밖까지 날렸습니다. 도로 반대편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종이상자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1시 15분쯤 불은 폭발과 함께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팡 하면서 건물 자체가 흔들렸어요. 엄청났죠. 막 불이 화산 폭발한 것처럼 막. 화재 현장에서 30m 정도 떨어진 언덕 위입니다. 폭발이 얼마나 컸는지 불길이 여기까지 옮겨붙어서 사방이 온통 잿더미로 변했고요. 공장 외벽의 파편도 이렇게 불타서 사방에 뿌려져 있습니다. 일부는 길 건너 언덕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장은 지붕이 내려앉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큰 불길은 30분 만에 잡았지만 불을 끄려고 들어갔던 안성소방서 양성지역대 소속 서건호 소방장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지하에 있을 걸로 보고 구조하러 내려갔다가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를 입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소방관 1명을 포함해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공장은 종이상자 등을 만드는 공장이지만 물류창고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창고에서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어제 오전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마련된 간이 수영장에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물놀이 하던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등 6명이 다쳤습니다. 81살의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검정색 승용차 뒷바퀴가 간이 수영장에 걸쳐 있습니다. 물놀이 용품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81살 이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간이 수영장에 돌진했습니다. 수영장에는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 10여 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 1명과 2, 3살 아이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은 뒤 곧바로 간이 수영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은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중이었습니다. 차가 그리 지나가서 주부 저기로 지나가 버렸어요. 우회로. 애기들 주변에서는 막 물고. 간이 수영장은 주차장 한쪽 공간을 비워 마련됐습니다. 계속된 폭염에 아이들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입니다. 안전 펜스나 안전 요원은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리만 올라가 없어서 저쪽에서 내려오는데 막 성능이 붙는 거야. 그래서 막 브레이크를 밟아도 막 저절로 막 우측으로.
경찰은 운전자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차량의 결함 여부 등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부산 사상구 괴법동 신축 오피스텔 공사장 옆 주택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주변 23가구의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오피스텔 공사와 주택 붕괴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서울 개인택시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타다 운영사 측은 어제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기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개인택시조합이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기사들에게 징계를 예고하는 등 택시조합들이 타다와 제휴한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게 타다 측의 주장입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어제 국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외교 안보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도 모두 참석했는데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왼쪽에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연아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직접 참석을 하셨었고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네. 거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체를 발사하고 있는데 이게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 문제였었죠? 예, 사실은 바로 전날 월요일에 국방위에서 그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그 다음 날 네. 또 대통령께서 평화 경제를 언급하신 그 다음 날 바로 북한이 무슨 화답이라도 하듯이 미사일 발사를 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열린 그 운영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오전에 NSC를 주관하고 정의용 실장님이 오후에 참석을 하셔서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안건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계속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전날 정경도 국방부 장관께서 국방위에서 발언하시면서 네. 군사합의 위반을 의심하고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모호한 답변들을 외통위와 국방위에서 발언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었는데 정의용 실장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고 제 판단에는 군사적 판단으로는 위반이 분명한데 네. 이게 정치적이나 정무적 또 외교적으로 판단할 때 청와대에서 이 판단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얘기를 서로 주고받느냐고 얘기가 좀 길어졌고 제 판단에는 정의용 실장님이 좀 굉장히 예민해져 계시다. 네. 지금 북한 미사일과 관련돼서 대통령 입장도 좀 곤란하신 상황이고 또 한일 경제협력, 무역 정쟁과 관련된 내용도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저는 청와대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고 좀 예민해 있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께서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저께 국방위에 연이어서 비슷한 이슈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요. 국가 위기 국면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국민이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봤던 국회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 위기라든지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운데 있었던 북한의 발사체 문제라든지 사실상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정말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도 국방장관에게 또다시 북한의 대변인이냐라는 식의 말이 오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상황에서도 안보 인식에 대해서 전체 판에서 그림을 읽고 그다음에 우리의 대응,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말꼬리 물기에 국한된 어떤 정쟁에 불과한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다소 실망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저 역시도 보수 야당이 최고의 강점이 뭡니까? 그간 내세워왔던 게 안보와 외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세계 질서 변화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하나의 어떤 거리에 정쟁거리로 활용할 만하면 거기에만 천착한다는 모습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누구보다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이 역시나 했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던 곽상도 의원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내용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우리 관련 청와대 관계자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사실상
면책 특권을 활용한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오도하는 그런 식의 질의에 불과했습니다. 정론관에서만 했더라도 사실 그런 내용들은 책임져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조금 다소 아쉬운 감 없지 않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에 맡았던 소송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네. 같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김연아 의원? 이재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지적하신 분이 곽상도 의원님이시고요. 곽상도 의원님은 이미 정론관에서 그것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곽상도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로 전에 민주당 의원께서 그분이 어제 2번 정도 질의를 하셨는데 2번 질의 다 그 곽상도 의원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굉장히 청와대와 대통령을 방어하는 듯의 발언을 시종일관 하셨습니다. 곽상도 의원께서는 사실은 그 문제를 지적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먼저 민주당이 만들어줬고 저는 어제 여당이 그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국방이나 외교 문제 또 경제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항상 여당은 그랬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를 방어하는 그런 발언과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런 층에서 먼저 일종의 분위기를 형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어제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 사실은 청와대와 여당의 굉장히 안이한 것들을 좀 확인하는 자리였는데 표창원 의원께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북한의 핵실험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실험과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가 몇 번 있었냐, 중장거리 발사, 미사일 발사가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표창원 의원의 그 2번째 질의를 보시면 없었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명확하게 팩트가 아닙니다. 어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 굉장히 평화 분위기가 형성됐다라는 것을 사실상 유도하기 위한 유도 질문을 했다가 서로가 정말 코미디 같은 해프닝을 일으켰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보, 경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리고 힘을 모아도 진짜 뚫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연구원에서는 이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 총선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내부 보고서를 먼저 발표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미 청와대에서 그만두신 조국 수석 또 어제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그 일본 가면 코피 터진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티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시면서 누리꾼들의 굉장히 큰 비난을 받고 계십니다. 진짜 이 상황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게 누군지 집권 여당이 아닌지 저는 한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위기를 좀 헤쳐나가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핵실험이나 발사체 발사의 횟수에 대해서는 분명히 팩트에 문제가 있었고 네. 틀린 표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표창원 의원이 제기했던 안보 정세가 과거 정권에 비해서는 그래도 평화적이지 않느냐.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떻게 보느냐에 네. 따라 달라지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나 성공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왕따였던 김정은을 국제사회에 대비시켜준 거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공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그 이후의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지금 패스하고 북한과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연일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라고 하고 있고 어제는 하물며 우리에게 맞을 짓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야 했을까. 어떤 저런 얘기를 듣고 정말 무리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합니까? 어제 정의용 실장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미사일 발사 이후에 군사 위반, 합의 위반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북한에게 우리가 항의를 했느냐. 항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그럼 항의라면 답변이 어떠냐? 답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전화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뚜렷한 답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야당이 그럼 지적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안타깝습니다. 왜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김정은을 국제적으로 살려줬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시는지 저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네, 이재정 의원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긴 말씀 주셨으니까 다소 시간을 길게 네. 주시면 합니다. 먼저 민주연구원 보고서 관련해서 해프닝이었죠. 다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상황에서 제가 제일 야당이라면은 느꼈을 것 같아요. 친일 프레임에서 우리가 발버둥 치는 방법은 저 말 한마디에 발끈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친일인가 아닌가, 정말 내년 총선은
시쳇말로 한일전이 아닌가라는 그런 일각의 어떤 비난 섞인 혼란 섞인 이런 이야기들에 부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고 다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한 기회로 삼으셨더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뭐 선거를 위한 그런 기획을 할 수 있을 여력도 없고 그럴 때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말 어떤 프로파간다를 스스로 리드해가지고 전국민적 성원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난 정당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적 국민적 공분의 상황들, 국민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런 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힐난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안보 문제만큼은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2017년 당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전쟁 위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까지 검토했던 것이 이 동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 외교 전략이 수립되고 난 뒤에는 관련한 도발 없었던 겁니다. 핵미사일 도발 없었던 겁니다. 아마 표창원 의원은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는 없었다라는 식의 얘기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외교 정책이 시행되기 직전 상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 정권 초기의 얘기는 사실상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위기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타결돼서 동북아 정세의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북한의 거듭된 메시지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F-35 도입 같은 신종 무기 도입에 대한 북한의 불만도 있습니다. 저는 한편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 북한에 다 퍼주게 하고 외교안보 공백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 정부는 또 한미동맹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도 또 외교에 있어서 보수적인 정당 입장에서는 또 평가해 주셔야 하는 부분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겠지만요. 저는 외교 안보 문제만큼은 정태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선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시류의 흐름 그리고 국제 질서의 흐름을 봐야 되는 굉장히 전문적 영역이라는 거 매번 강조하지만 네.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 안보 현재 상황에 대한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충분히 얘기하셨습니까? 네. 네. 반론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뭐 오케이, 다음 그럼, 주제로 네, 또 다음 주제로 수급한,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따른 대책으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할지 여부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청와대 참모들이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김연아 의원의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아마 지난주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서 그 사격 거리와 관련된 논점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당초 국방부의 발표가 틀렸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걸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그게 이제 일본으로 받은 지소미아로부터 받은 정보에서 확인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외교나 안보 쪽에 엄중한 상황에서 물론 일본이 굉장히 괘씸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것을 그렇게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네.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이것이 꼭 폐기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명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계속 그 신중한 입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정 의원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외교안보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 역시도 여러 가지 견해를 보태면서 이제 하나 통일된 견해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검토 중인 거고요. 신중히 검토 중인 겁니다. 아마도 정부 관계자 이야기,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시는 많은 분들의 일성들도 검토해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들이 사실상 진지한 검토 아닌가라는 추측에서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환되는
고밀도의 군사정보 이런 가치에 비해서는 협약의 형식 자체가 굉장히 허술한데요. 이것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회 통제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되다가 국회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에 비로소 역시도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이 된 사실상 군사 관련된 이런 내밀한 내용들이 국가 간에 오간다면은 이것들은 국회 동의를 받는 게 마땅합니다. 형식도 하자가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요. 네. 어쨌건 간에 지금 실효성을 판단하기 앞서서 지금 우리가 또 맞닥뜨린 문제는 그런 국가적 이해관계, 3자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까지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해관계 안에서 달라지고 있는 안보 질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 안보 등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굳건히 지키겠다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 상호 신뢰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균열이 있는 국제적인 이런 상황, 그 관계의 상황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로. 그리고 또 어떤 결정을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지한 검토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저는 같습니다. 굉장히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지소미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의당에서 이것을 폐기해야 된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전이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를 갖고 판단해서 올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일과 관련해서 뭐 여행을 가지 말자, 뭐 네. 또는 도쿄 올림픽도 보이콧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몇 가지 해프닝이 있었죠. 특히 이제 중구청장이 공식적으로 불매 운동을 하는 그 현수막을 걸었다가 이게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제 김상조 실장님하고 제가 이제 대화에서 나눴는데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 다시 철거를 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집권 여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동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진중해 주실 것을 굉장히 당부드리고요. 어떤 측면에 있어서라도 우리가 철저한 이익과 그런 실리를 계산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국민들은 우리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면 설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재정 대변인이나 뭐 민주당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의 목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보다 잘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전반기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나 실적보다 더 나은 걸 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뭐라고 지적만 하면 박근혜 정부 때보다 잘한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잘한다. 저는 그것을 넘으셔야 되는 단계가 이제 왔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좀 비교치를 높이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끝으로 이재정 의원님께 마지막 한 번의 발언 기회가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단 한 번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되는 것을 자족한 적 없습니다.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고요. 국가가 헌정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리고 국민 모두를 전쟁 앞에 내몰았던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지금 평화 공존만이 아니라 나아간다는 것, 그 정도의 자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경제의 새로운 모멘텀을 남북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기존과는 다른 국제적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그 질서 안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공분들 차분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정치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협상의 등에 업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그리고 또 때로는 강한 목소리에 힘을 주는 것도 그렇게 강조하시는 외교적 협상을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일본에 대한 맞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오늘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이 1조가 넘게 역대급으로 삭감이 됐지만 추경을 결정하는 예결위원 상당수는 지역구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는 참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음주 심사 논란도 있었는데요. 폐기물 관련 지역구 예산을 5배가량 늘렸습니다. 박소연, 강희연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정부의 추경 예산안을 강하게 질타해왔습니다. 국민의 그 세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헌법상의 대원칙이나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정부의 추경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랬던 김 위원장이 추경 통과 다음 날 지역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의성군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예산 99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애초 정부가 18억 원을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국회 상임위 검토 과정에서 추경을 투입할 만큼 긴급 사안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동안 방치 폐기물 처리 집행 실적에 비추어 올해 안에 집행 가능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은 무려 5배가 증액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추경 심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 술을 마시고 나타나 음주 심사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99일 만에 처리된 추경. 여야는 추경의 성격을 두고도 오랫동안 부딪혀왔습니다. 추경은 지금으로서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한국 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수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총선용 추경이 아닌 민생용 추경이 되어야 된다. 땜질 추경이 아니라 문제 해결 추경이 돼야 된다. 전체 1조 4천억 원 정도가 삭감됐지만 정작 추경을 결정하는 예결위원 상당수가 지역구 관련 예산을 챙겼고 또 이를 알리기에 바빴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낸 보도자료입니다. 청주의 도로공사에 160억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청주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예산은 31억 원이 늘었는데 민주당 조응천 위원은 이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 예결위원으로서 밤낮 없는 활약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의 주광덕 위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결위원으로서 증액 의견을 냈었다며 본인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두 의원의 지역구가 이 선도 사업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지역구 관련 예산으로 1,743억 원을 확보했다고 알렸습니다. 포항의 지진 피해 대책이 추경 예산에 포함되기도 했지만 정부 안에는 없었던 또 지진 피해와도 큰 관련이 없는 임대 전용 산업단지 조성 예산 170억 원가량이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지역 공무원과 동료 의원과의 찰떡 호흡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는데 과연 추경 본래 의미에 맞는 예산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5조 8천억 원이 넘는 추경을 사흘 만에 졸속 처리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총선을 앞둔 예결위원들은 꼼꼼히 지역구 예산을 챙겼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태풍의 여파로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 쪽으로는 기온이 좀 내려가지만 남부지방으로는 태풍이 지나가고 기온이 더 오릅니다. 여전히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1년 가운데 가장 더운 8월의 첫 주를 지금 지나보내고 있고 몸도 마음도 더 지치는 요즘이죠.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다면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6.8도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2일부터 닷새째 최고 기온이 33도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무더위에 가장 약한 병이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입니다. 날씨가 더울 때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려 모세혈관을 넓히고 땀을 냅니다. 이렇게 넓어진 혈관으로 피가 쏠리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압이 오니까 뇌로는 피가 잘 못 갈 수도 있는데 이미 뇌혈관이 좁아져 있는 사람이라면 뇌경색 같은 게 올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이미 넓어진 혈관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과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무더위는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10년간 정신질환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환자를 분석했습니다. 7명 중 1명이 더위 탓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더위로 받은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악화시킨 겁니다. 폭염은 각종 만성질환 환자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어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어젯밤 부산에 상륙한 뒤 곧바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면서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열대 저압부 상태로 여전히 강원 영동과 영남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강원 영동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도 곳곳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태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미국의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거리가 더 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실제 피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윤곽이 오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 물자들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 허가로 돌릴지 결정하고 수출 규제 시행 세칙을 발표합니다. 일본 여행을 가지 않으면서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타 항공은 다음 달부터 세계 일본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인천발 세계 노선은 운항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참모들과 야당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며 여러 차례 파행을 빚었습니다. 현황과는 관계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변호사 시절 변론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물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브 채널 대표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결정을 망국적 판결이라고 했고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한 의혹을 검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정신에 입각해야 하고 한국올림픽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 시행하는 정부의 방안이 다음 주 초에 당정 협의를 거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본에 대한 대응으로 관련 발표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예정대로 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그리고 미국의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만납니다. 긴급 금융회의를 하는데 홍 부총리와 이 총재가 공식 석상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5시에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든 선수들은 다시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8시가 돼서야 결승선에 도달합니다. 226km,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주까지의 거리를 헤엄치고 자전거 타고 또 달리는 사람들, 끝까지 버텨야 비로소 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캄캄한 새벽, 노란 수영모를 쓴 선수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맘때 노르웨이 바닷물 온도는 섭씨 15도,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도 모자라 4km 정도를 헤엄쳐야 합니다. 육지에 도착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선수들은 쉴 틈도 없이 자전거를 붙잡습니다. 칼바람을 맞으며 다리를 가로지르고 때론 산을 넘어 달리고 달립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나마 아름다운 풍경이 위로를 전하지만 험난한 관문은 또 찾아옵니다. 180km를 자전거로 달린 뒤엔 두 다리에 온몸을 맡기고 42km를 더 뛰어야 합니다. 평지를 달리면 좋겠지만 해발 2000m 고도의 산을 올라야 결승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 226km, 15시간을 달려야 산 정상의 결승 지점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자연과 마주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차가운 바다, 깎아지른 산을 올라야 해서 가장 어려운 철인 3종 대회로 꼽힙니다. 누가 1등 하는가 보다 누가 끝까지 버티며 완주하는 게 더 중요한 이 대회에선 때론 경쟁자들과 서로 돕는 따뜻한 풍경도 펼쳐집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터키 남부의 휴양지 안탈리아에서 관광객을 태운 지프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 한 대가 뒤집힌 채 풀숲에 처박혀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관광객을 태운 지프 차량이 도로 옆으로 굴러떨어진 건데요. 11명이 다쳤는데 그중 5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관광객의 국적은 러시아와 네덜란드, 리투아니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한 공항에선 경비행기 한 대가 불시착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착륙 과정에서 지면에 부딪힌 뒤 불길에 휩싸인 건데요. 이 비행기엔 미국의 팝스타인 핑크의 공연팀과 매니저 등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 없이 모두 무사히 탈출했다고 하는데요. 당국이 비행기가 어떤 이유로 불시착하게 된 건지 조사 중입니다. 작은 배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아프리카 난민 48명을 태운 배가 이탈리아 최남단 휴양섬인 람페두사에 도착했는데요. 이 배는 이탈리아에 도착하기 최소 이틀 전 리비아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 도중 5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적어도 2명이 바다에 빠져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탈리아 정부는 일단 난민들의 건강 상태를 살핀 뒤 이들의 거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탄 미국의 유명 소설가 토니 모리슨이 향년 88세로 별세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미국 뉴욕의 한 메디컬 센터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설가 토니 모리슨이 숨을 거뒀습니다. 모리슨은 미국에 사는 흑인들의 삶을 여성적인 시각에서 표현해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대표작으로는 가장 푸른 눈과 빌러비드 등이 있습니다.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1993년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현존하는 최고의 미국 작가로 꼽히던 토니 모리슨의 별세 소식에 미국 사회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북동부 알라고아스주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마약과 외부의 메시지를 감옥 내부로 전달한 혐의인데요. 체포 당시 비둘기는 빨간 가방을 날개 쭉지에 둘러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비둘기의 배후가 브라질의 갱단인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면서 소멸했지만 전국 곳곳에 여전히 비바람이 강합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지금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출근길 중부지방과 영남지방 중심으로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시간당 30mm 이상 쏟아지고 초속 10m에 가까운 세찬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저녁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전 중 대부분 개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영동 지역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양이 더 내리겠습니다. 네. 강원 영동 중북부 지역에 30에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 더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 예상됩니다. 또 지금 비가 오지 않는 남부지방 곳곳에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면서 역시 최대 40mm 정도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네, 어제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데 그래도 기온은 많이 올라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면서 볕이 강하겠습니다.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 계속 발효 중이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말씀하셨듯이. 하지만 중부지방은 조금 떨어지는데요.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늘 서울이 32도, 광주와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계속 비가 이어지는 영동 지역도 강릉이 31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내일 서울도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내륙 곳곳 소나기 소식 내일도 있지만 서울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강하겠고요. 주말에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은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서로에 대한 압박이 나올 때마다 참 요즘 긴장을 하게 됩니다. 중국 대형은행 3곳을 포함해서 수억 달러 규모의 금융거래를 미국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건 대북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앞서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벌금형이 내려진 곳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조금 전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대형은행 3곳은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 푸둥 발전은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은행은 그동안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미국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정을 모독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하루 5만 달러, 약 6천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한 바 있는데요. 항소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미국 검찰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핵 개발에 필수적인 재료를 구입할 목적으로 수억 달러 상당의 석탄과 다른 광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북한의 국영은행이 중국의 유령 회사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방어 훈련이요. 광복절 직전에 진행이 될 거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2번 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용 실장은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한 해 2차례 정도 훈련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추가 질문에도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훈련 시기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실장은 특히 이번 훈련은 해경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육해 공군이 모두 참가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열대 저압부로 세력이 약화되면서 소멸했습니다. 어젯밤 부산에 상륙한 지 40여 분 만입니다. 하지만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오늘까지도 전국이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9호 태풍 레끼마와 10호 태풍 크로사도 북상하고 있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다행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소멸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낮에 이제 일본 규슈로 상륙을 했죠. 네. 일단 뭐 육지로 상륙하면 에너지 공급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약해집니다. 육지에 마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규슈 상륙하기 전에는 초속 중심 최대 풍속이 33m였는데 일단 남해상으로 빠져나올 때 23m로 굉장히 약화가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상보다 빨리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하게 된 것이죠. 네. 앞서 한반도에 접근했던 태풍도 그다지 크게 세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쉽게 소멸했잖아요. 뭐 비슷한 태풍이었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7월에 있었던 타나스 같은 경우도 전남 해안 쪽에서 이제 바로 소멸했고요. 이번 같은 것도 이제 부산 바로 상륙하면서 소멸했는데 거의 올라오면서 실제로 태풍의 그 강도라든가 그 크기 같은 거 거의 비슷했던 태풍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특징적으로 빨리 좀 소멸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태풍이 소멸했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열대 저압부가 남아 있잖아요. 꼬마 태풍으로도 불리는데 열대 저압부 정확히 뭔가요? 일단 태풍 분류는 바람각고 합니다. 중심 최대 풍속. 네. 그러니까 또 이 성질이 온대성 저기압과 열대성 저기압이 있는데 열대성 저기압은 열대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높은 수증기와 네. 고온과 바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심 최대 풍속 17m 미만일 경우를 우리가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태풍에서 그 바람이 약해지면 저기압이 되는데 이 성질 자체는 아직까지도 그대로 태풍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오늘 많은 비가 구세 따라 내린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태풍이 몰고 왔던 비구름입니까? 그렇습니다. 해양 쪽 밑에 남쪽에서 끌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그 수증기량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공기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1시간 동안에 향로봉 같은 데 82mm 엄청난 비가 지금 쏟아지고 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비록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는 됐죠. 소멸은 됐지만 이 태풍의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강원도 쪽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지난 봄에 산불도 나서 피해를 입었잖아요.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 산간에는 호우 경보, 네. 그다음에 동해안 쪽은 호우 주의보가 발령돼 있는데 이 지역으로는 현재도 뭐 시간당 거의 30mm, 제일 많이 오는데 지금 항로봉 1시간에 80mm 정도가 내렸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봄에 고성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네.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아주 매우 높다고 봅니다. 대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9호 태풍 레끼마 그리고 10호 태풍 크로사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쪽으로 또 접근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일단 9호 태풍 레끼마 같은 경우는 대만을 지나서 9일날 대만 동쪽 해상을 지나서 이제 10일에 푸조, 중국의 푸조 쪽으로 상륙하는 것을 일단은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0호 태풍이 다시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발생하면 서로 이제 간섭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태풍 진로는 좀 유동적이지 네. 않겠느냐. 주말 정도 가야만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갈지가 일단 예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9호 태풍과 10호 태풍이 서로 간섭을 하면서 방향을 틀어서 한반도 쪽으로 올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강도와 거리에 따라서 이 영향을 주는 게 전혀 틀리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대로 이제 예레끼마가 간섭을 받아서 그 중국 쪽으로 들어가고 소멸되는 것 하나. 이게 들어갔다가 다시 해상으로 빠져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 초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죠. 네, 지금까지 10개의 태풍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올 한 해 동안 발생하는 태풍의 한 절반 정도는 이미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까? 절반에 약간 좀 부족하긴 한데 올해 일단 뭐 태풍은 평년 수가 한 25개 정도 되는데 거의 그 정도 발생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을 뭐 11월까지도 태풍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 10월까지 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최근에 들어서는 가을 태풍이 많이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에. 또 강한 태풍들은 대개 가을 태풍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 온 태풍들이 그렇게 강한 태풍이 아니었다면 앞으로 만약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온다면 이 태풍들은 점점 더 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올해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여름과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기온이 많이 뭐 40도 안팎까지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태풍의 세력도 그래서 조금 약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태풍하고 이 더위하고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죠. 네. 일단 뭐 태풍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 해수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그렇게 강하게 발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아시아 쪽은. 네.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은 뭐 계속 엄청난 폭염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우리나라는 폭염은 좀 덜했죠. 가장 더웠던 게 이제 주말서부터 이제 화요일까지 이제 서울이 37도, 38도 정도로 가장 높았는데 이건 뭐 작년보다 2, 3도 이상 낮은 분포거든요. 그래서 태풍 때문에 이제 뭐 오늘 일단 좀 약간 주춤하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밑에 태풍이 있기 때문에 9호 태풍, 10호 태풍이 이게 북태평양 고기를 밀어 올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태풍들이 다 빠져나가는 광복절 전까지는 뭐 어제 그저께 정도의 폭염은 아니더라도 33도, 서울이 33도에서 한 35도 정도 이런 폭염은 광복절 전후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느냐, 주말까지는. 일단 주말 다음 주 초반까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이 그렇고요. 뭐 남부지방도 마찬가지입니까? 35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계속되지는 않겠습니까? 남부지방은 대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네. 네, 자 올해 폭염이 이제 그러면 광복절 정도까지만 잘 견디면 끝나는 것이라고 보게 되면 뭐 가을은 그러면 8월 말쯤 오게 되는 건가요? 9월 초 정도 돼야 이제 가을이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일단 너무 성급할까요? 폭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염은 우리는 보통 일평 최고가 33도 이상을 폭염이라고 하거든요. 가을은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증언이 어제 법정에서 또 나왔습니다. 2012년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임원이 김성태 의원 딸을 VVIP로 관리했고 정규직 전환 지시를 거부했다가 상급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인사 담당 상무보였던 김기택 씨는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김 의원 딸 김모 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KT 신입 채용이 진행 중인 시점이었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김 전 상무보에게 다짜고짜 욕부터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유열 사장 지시인데 내가 뭔데 안 된다고 하느냐며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안 된다 하면 어떡하냐고 야단을 맞았다는 겁니다. 결국 서류 접수도 하지 않은 김 씨는 전형 중간에 들어왔고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채용 전부터 김 씨를 VVIP로 관리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VVIP 명단 파일에는 김 씨뿐 아니라 허범도 전 국회의원의 딸 등도 적혀 있었습니다. 김 전 상무보는 이석채 회장 비서실을 통해 VVIP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어제 재판에선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고 평가한 KT의 내부 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이 전 회장 변호인 측은 KT 인사 규정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반대 논리를 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경품 행사를 한다면서 고객들의 정보를 팔아넘긴 홈플러스. 1심과 2심은 홈플러스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달라졌습니다. 업체 측에서 이를 미리 알렸다는 그 글자 크기가 읽을 수 있느냐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읽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 든든한 법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보험사에 이거를 정보를 줄 수 있다고 네. 업체는 미리 알렸다. 네. 근데 그 글자 크기가 1mm예요, 1mm. 너무 작아요. 네. 근데 1심, 2심에는 1mm라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고지했다. 정보 주체한테 고지, 동의를 받았다면 괜찮거든요. 정보보호 위반이 아니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보험약관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정도 크기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요. 1mm라면 저도 봐서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없다. 부당하게 동의를 받은 거고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리긴 알렸어도 네. 그 방법을 잘 해야지 고객들이 그렇죠. 모르게 알리는 건 알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뜻이라는 거죠? 보험약관 같은 경우에 네. 뭐 다 읽어 볼 수 있고 내 정보가 유출될 것이다, 동의될 것이다. 그건 알 수 있는데 경품행사 가서 이 내 정보가 딴 데 나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거든요. 좀 더 크게 쓰든가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야지 그 정도로 알린 거는 부당하게 알린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이렇게 개인정보를 쓰려면은 잘 알려라. 네. 이거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네. 수익 230억 원은 추징 대상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 건가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2,400만 건을 4년간 뭐 돈을 팔아서 네. 230억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그 수익에 대해서 결국은 벌금 7,500 정도고요. 홈플러스에. 그래서 수익을 몰수를 하든가 추징을 해야 되는데 형법상 몰수는요.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에 대해서 네. 몰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물건이 없어져 가지고 없는 경우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정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유형적인 물건이 아니고 무형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나 그 추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판결이 된 건데 법으로 따져보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상식에 좀 봤을 때 그만한 수익을 얻었는데 230억의 수익을 얻고 벌금 7,500만 원 낼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좀 형법을 좀 바꾸든지 네.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좀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그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잘 소비자들에게 알려라, 네. 좋은 방법으로 잘 알려라 이 의미는 있지만 이렇게 개인정보를 뭐 어디다 팔아넘기고 해서 얻는 수익은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네. 나온다면 또 그 부분이 부실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몰수하고 몰수를 못할 때 가액을 추징하라고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21세기에 대부분 정보가 재산이고 그게 물건적 가치가 큽니다. 그렇다면 정보에 대한 무형적인 것도 추징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놔야지만 앞으로 이거를 함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기업이나 뭐 이런 회사들의 개인 정보를 줄 때 그러니까 믿고 내 개인 정보를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다른 데로 유출이 된 거는 정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또 끊이지 않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유출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경품 행사에 가서 제가 제 정보를 알려줬을 때 유출되는 경우 또 그리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판매상한테 파는 경우도 있고 가장 좀 일반적인 경우가 해킹되는 거죠. 그 데이터베이스가 해킹이 돼서 유출되는 경우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제 정보가 우리 국민들의 정보가 다른 나라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유출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법으로는 이럴 경우에 뭐 해킹이 되든 직접 팔아넘기든 네. 어떻게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법에서는. 법에서는요. 해킹을 했을 때는 기업은 사실은 과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요. 해킹한 사람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이런 게 되고요. 문제는 이제 팔거나 했을 때. 근데 이것도 법에 좀 맹점이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상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으면 팔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주체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깨알같이 글씨를 적어 놓는 거거든요.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 팔게 된다면 불법이 되는데 동의를 얻었다면 합법적으로 팔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정보가 어디에 돌게 되면 그 자체로도 참 끔찍한 일이지만
이게 또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맞아요. 대출에 연루가 되거나.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죠. 대출로 이걸로 소액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10만 원 이상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대포폰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범죄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돌고 돌아서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정보가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근데 나 대출 상황도 막 얘기를 하고 이러면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피해가 크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처벌을 하고 규제를 하고 있나요? 상당히 해외에서는 크게 처벌해요. 특히 처벌도 처벌이지만 손해배상을 크게 합니다. 아, 손해배상. 만약에 정보가 많이 유출됐다 했을 때 뭐 지금 보면 50억 달러를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페이스북 사례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타면 5조 9천억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물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인당 카드에서 지금 정보 유출됐던 사건이 있는데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물었어요. 그리고 또 단체 소송 같은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네. 했던 사람만 돈을 받는 경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손해배상액 자체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좀 개인정보 관리를 꼼꼼하게 철저하게 하려면 이것도 역시 뭐 단체 소송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생각이 돼야 되겠네요. 원칙적으로 얘기했지만 몰수에서 추징의 정보도 포함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예. 법을 개정해서라도. 아까 이번 이 판결과 사건도 관련해서. 마찬가지고요. 네. 거기에다가 손해배상액 자체를 높여야 됩니다. 1인당 10만 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1인당 뭐 100만 원에 또 단체 소송 제도가 도입된다면 더더욱이나 조심할 겁니다. 회사 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체 소송은 뭐냐면 한 명만 재판받으면 그걸 했던 사람 모두가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 회사에서 더 꼼꼼하게 개인정보, 고객정보를 관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믿고 맡겨서 그 개인 정보들을 잘 관리는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먼저 좀 하면 좋은 것들도 네. 있어요. 개인 정보를 입력하거나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소비자 차원에서 뭐 이거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이지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경품 행사 네. 해도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보 적는 거는 조심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개인 정보가 이제 유출됐는지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이트 같은 거 확인해서 포털 사이트에 내 정보가 어느 정도 갔는지를 좀 확인하고 혹시라도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면 주민등록번호도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똑같은 얘기지만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좀 자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변경을 해서 또 더 힘든 경우 저도 좀 까먹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는 좀 자기가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이후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에 항의하는 움직임도 지금 퍼지고 있는데요. 소녀상 모습 그대로 앉아있는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침착하면서도 뭔가 다짐이 묻어나는 표정에 차분히 무릎 위에 올린 두 손. 아픈 상처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곁에 앉으라 내어놓은 빈 의자까지. 국적도 옷차림도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 평화의 소녀상과 꼭 포개어집니다. 나고야 전시 사흘 만에 흰 벽 뒤로 모습을 감춘 소녀상은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왜 지켜야 하는가 질문을 던졌고 사람들은 직접 소녀상처럼 의자에 앉은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예술가들과 여성주의자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중단된 전시 이름을 따 표현의 부자유 동상되기라 불리기도 합니다. 소녀상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볼 수 없게 된 나고야 소녀상을 대신해 새로운 소녀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건 한국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표현의 자유는 어느 곳에서나 소중히 지켜져야 한다고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대한체육회가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사용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오는 20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선수 단장 회의에 참석해 도쿄올림픽 조직위 측에 이 문제를 거론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삭제했지만 한때 도쿄올림픽 공식 사이트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할 예정입니다.
태풍은 열대저압부로 약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오전 중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저녁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비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에 많은 곳은 100mm 이상 더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 5에서 40mm 정도 예상되고요. 지금 비가 오지 않는 남부 곳곳에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면서 역시 최대 40mm 정도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쪽 지역 중심으로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 오늘도 곳곳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32도, 광주와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30도 안팎에서 35도의 기온 보이면서 더위의 기세가 강하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더위는 계속 이어지고요. 주말 서울의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어젯밤 부산에 상륙한 뒤 곧바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면서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열대 저압부 상태로 여전히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150mm 넘게 비가 내렸고 앞으로 최대 100mm가량 더 쏟아지겠습니다. 열대 저압부는 잠시 후 오전 9시쯤 강원도 속초를 거쳐 동해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백악관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거리가 더 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미 정상 간의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실제 피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윤곽이 오늘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 물자들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 허가로 돌릴지 결정하고 수출 규제 시행 세칙을 발표합니다. 조금 전 8시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해서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조치와 미국과 중국의 일본의 경제 조치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환율 전쟁 등 악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